안녕하세요. 장지택입니다. 오늘 신형 아반떼가 온라인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뭐 신차 발표회나 뭐 신차 시승회 이런 거 못 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뭐 행사 같은 거 이렇게 미국에서 한 거 그냥 송출해서 보여줬는데 뭐 시원시원하게 보여드리질 못해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해설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디자인 리뷰를 사진을 보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공개도 됐는데 뭐 사진만 보고선 얘기를 해드려도 웬만한 얘기를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꿈속에서 이 신형아반 때는 여러 차례 봤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어디가 어떻게 생기고 어디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꿈에서 이렇게 대충 본 거라서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요로 감안해서 저희가 사진을 보면서 신형 아반떼에 대한 디자인 리뷰, 사진 보면서 디자인 리뷰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형 아반떼 뭐 디자인 반응 다 좋습니다. 뭐 오전에 공개됐는데 뭐 디자인 멋있다는 반응이 대체로 많고요. 그리고 신선하면서 근사하다. 이거 참 힘든 얘기거든요. 신선하면은 눈에 익지 않아서 좀 디자인이 어색해져요. 눈에 익지 않아서 이거 처음 보는 거 이상한데 어색한데 이런 건데 요거는 신선하면서 멋있죠.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이걸 해냈습니다. 이 어려운 거를. 예, 박수. 신선함의 그 시작은 삼각형이죠. 디자이너들이 안 쓰는 삼각형 쓴 거죠. 디자인 배울 때 제품 디자인이나 뭐 자동차 디자인은 더더욱 삼각형 쓰지 말아라 라고 배웁니다. 왜냐하면 삼각형 쓰면은 너무 날카로운 도형이고 불안정한 도형이고 또 철판 성형이라든지 뭐 부품 성형 같은 거 할 때 그 예각으로 뾰족하게 처리되는 부분을 끝부분을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끝부분이 너무 뾰족하게 나와 있으면 내구성에도 문제가 있고 뭐 안전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의 모든 부품은 모서리를 다 약간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각으로 뾰족하게 이렇게 찌르는 부품 같은 거는 끝부분을 둥그렇게 이렇게 마감을 하다 보니까 좀 조립했을 때 그 둥그렇게 마감한 게 이렇게 날카롭게 딱 찌르질 못하고 거기에 약간 둥그렇게 깎다 보니까 거기 구멍 난 것처럼 보여요. 그랜저 IG 지금 팔고 있는 신형 그랜저의 뒤에 테일램프 부분을 보면은 약간 구멍 난 것처럼 예각으로 이렇게 테일램프가 깎이는데 구멍 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부위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삼각형 자동차 디자인 배울 때 쓰지 말아라 라고 했던 거를 주된 컨셉으로 해서 시도를 했다. 요게 신선해 보이는 거죠. 요게. 다만 그 아반떼 AD 그 삼각형으로 처음 만들었을 때 삼각대라 그러죠. 요때만 해도 야,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시도는 했는데 요거 좀 약간 실수다 이거. 새롭기만 하고 디자인 망했네. 이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야, 새로운 시도는 그냥 새로울 뿐이야. 근사하게 만들기가 힘들어.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때 교훈을 크게 얻었는지 삼각형으로 제대로 만들어냈습니다. 와, 이번에는 어, 예. 이렇게 신선하면서 남들이 안 하는 걸 가지고 근사하게 만들어내니까 보기에 멋있는데도 뭐 닮았네, BMW 닮았네, 벤츠 닮았네, 아우디 닮았네, 뭐 벤비아 믹스네. 벤비아가 벤츠, BMW, 아우디 믹스했다는 뜻이에요. 벤비아 믹스네. 뭐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예, 삼각형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삼각형으로 시도하는 거는 그냥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냥 시도한 거 뭐 이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삼각형 시도해서 뭐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 삼각형으로 시도했던 거는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그냥 금기시됐던 거를 그냥 넘은 거예요. 현대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야 독특한 거 없을까 독특한 거 없을까 막 찾다가 야 삼각형 그거 정말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써볼까? 삼각형으로 해보자. 삼각형으로 다 다듬을 수도 있잖아. 요즘에 뭐 3D 모델링 할 때도 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잖아. 그리고 뭐 폴리곤 아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강아지나 뭐 이런 것도 삼각형으로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서는 뭐 하여주는 그런 아트 그 컴퓨터 그래픽 아트 같은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동차도 삼각형으로 이렇게 다 면을 구성해서 만들어봐. 그럼 독특해 보이면서 멋있을 거야. 이런 발상으로 들어간 거죠. 마치 19세기 말에 입체파 화가들이 그 다들 풍경을 어떻게 그릴까? 사람들을 어떻게 그릴까?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는 이제 다 끝났어.
있는 그대로의 그리는 거에 명암을 주고 막 없던 색깔을 갖다가 응용해서 막 내 마음속에 있는 색깔로 표현을 하고 이런 것도 끝났어. 예. 모든 거를 다 입체로 다각형화 시켜서 그림에 그리면은 독특할 거야. 모든 거 다 입체잖아. 우리가 다 입체인데 이거를 2차원적인 종이에다 그렸던 거 아니야. 빛을 이용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입체를 입체로 해석을 해서 그려보자. 큐빅으로 다 다듬어서 큐빅으로 다 해석을 해서 그래서 입체파, 큐비즘 뭐 이런 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독특하면서 좀 신선해 보이면서 괜찮아 보이니까 유행을 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의 사조로 자리 잡은 거죠. 현대자동차도 이 삼각형으로 차를 만들어내는 이게 하나의 무슨 트렌드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삼각형으로 만드는 거는 뭐 독특한 시도는 뭐 독특하게 한 건데 남들이 안 하는 거라서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근사하게 만들었는지 요 포인트는요, 일단 좋은 비율로 가지고 간 겁니다. 이 좋은 비율로 가지고 갔다는 거가 뭐냐면은 이 옆모습을 딱 보시면은요, 일단 좋은 비율로 갖고 가기 위해서 기존의 아반떼 AD보다 여기 카울 포인트라고 하는 요 부위를 원래는 아반떼 AD는 요 정도에서 시작하거든요. 여기를 조금 뒤로 누르면서 유리창을 약간 세웠습니다. 예, 그러면 본닛이 길어지죠. 본닛이 길어지고 본닛을 길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 본닛의 파팅 라인을 옆으로 뺐습니다. 예, 여기 본닛의 파팅 라인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뺐죠. 예, 그래서 그리고 타이어를 한 번 더 동그라미로 감싸서 본닛을 좀 더 늘씬해 보이게, 예, 여기 요 부분, 여기 팬더 부위를 좀 더 늘씬해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륜구동 세단이 이 본닛이 좀 짧아서 차가 좀 물고기처럼 보이고 뭐 어류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이제 본닛이 좀 기니까 일단 차가 방향성이 생기죠. 이쪽으로 차가 간다. 예, 더 날렵해 보이고 방향성이 생겨서 더 날렵해 보이고 그래서 본닛은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다 길게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야 차가 멋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닛을 아주 길게 설정을 해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 뒷부분 여기가 아주 예술이죠. 여기를 쿠페 형식으로 디자인합니다. 세단인데 쿠페 형식의 이런 패스트백 형태로 이렇게 하고 요 뒤에 이 에어 스포일러 부위 요 끝에는 거의 뭐 에어 스포일러 큰 거 붙인 차들보다도 더 멋있게 그 공격적으로 보이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요 뒷부분을 조금 더 늘씬하게 뽑아내니까 요 뒷문짝을 좀 더 여유롭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타고 내릴 때 머리가 여기로 왔다 갔다 거리는 부위인데 요 부위가 좀 더 여유롭게 그래서 타고 내릴 때 머리가 여기 차에 잘 안 부딪힐 수 있고 뒷좌석 머리 공간도 좀 더 여유롭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존 아반떼 AD보다도 더 날렵하게 이 뒷부분을 설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휠 베이스를 2cm 늘렸습니다. 2cm 늘려서 좀 더 좋은 비율로 하고 길이는 조금 늘리고 지붕은 낮춰서 좀 더 늘씬한 비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좋은 비율로 만들어내니까 일단 차가 삼각형으로 만들건 사각형으로 만들건 동그라미로 만들건 일단 좋은 비율로 만드니까 차가 근사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근사한 비율로 만든 다음에 여기 삼각형을 이렇게 이 차의 주된 컨셉이라고 하는 삼각형을 캐릭터 라인화 시켰습니다. 앞은 낮고 뒤는 가면서 높아지는 쐐기형 스타일을 전형적인 쐐기형 스타일을 지키면서 삼각형으로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넣었죠. 아, 이거 보면은 다른 자동차 회사 디자이너들이 와, 나는 왜 이 생각 못했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은 현대자동차가 제철 회사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철판 성형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크게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이제 제철 회사가 같이 이제 연구개발 때부터 이게 성형이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런 것까지도 같이 연구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전에 없던 이 면의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이 회사 구조가 제철 회사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큰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 요 밑에 부분은 뭐 로코 파넬이라고 하는데 여기 앞부분은 이렇게 좀 이렇게 깎아서 여기 두툼하게 해놨잖아요. 이 앞바퀴에서 돌이 튀는 거라든가 바닥에서 돌이 튀는 거를 좀 막아줘야 돼요. 이게 돌이 튀어서 여기 상습적으로 도장면을 손상을 시키면은 그것도 뭐 단체로 뭐
뭐 민원이 올라오거나 소송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리콜 해줘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다 돌 튀는 거 여기 도장면 손상 안 하게 다 만들거든요. 여기 밑에 부분도 페인트도 좀 두툼하게 보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를 안으로 감아 들어가서 여기 한번 뚝 튀어나오게 하잖아요. 요것도 이제 돌이 밑에서부터 튀어 올라오는 거를 이런 데서 방지를 하는 겁니다. 여기를 밑에 퉁퉁하게 이렇게 밑에까지 딱 이렇게 해보면요, 차가 좀 둔해 보여요. 그래서 안으로 밑에 부분 좀 이렇게 감아 들어가게 해야지 차가 좀 경쾌해 보이거든요. 감아 들어가게 한 다음에 밑을 탁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서 돌 튀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여기다가 뭐 PPF 필름 같은 거를 그 생산 라인에서 붙여가지고 나오는 차들도 좀 있습니다. 뭐 제네시스 G70 같은 차들 보면은 거기 이제 필름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이게 공정을 하나 추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디자이너가 이제 감안해서 디자인하면 공정 하나를 없앨 수 있다는 거는 공정이 좀 효율화되는 것도 있지만 원가도 내려가고요. 불량률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휠은 요게 그 삼각형 위주로 만든 디자인된 휠인데 요게 17인치입니다. 15, 16, 17인치 요 세 가지 휠이 있습니다. 앞모습 렌더링을 보시면은 이 렌더링을 보시면 삼각형 이렇게 막 진짜 탁탁탁탁 이렇게 쓴 거 이 렌더링인데 이런 거 다 느껴지죠. 예. 주된 컨셉인 삼각형으로 차체 앞면을 전체를 다 삼각형으로 딱딱딱딱 각지게 감싼 거예요. 예. 아,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그래픽이 나온 거죠. 멋있게 만들었는데 이제 번호판을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미국 번호판인데 이거 한국 번호판 되면 좀 이렇게 밑에 쪽으로 이렇게 해서 붙이겠죠. 한국 번호판 붙이는 거 조금 날 듯한데, 예, 번호판이 약간 에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본닛이 전륜구동차는 본닛이 그렇게 길어 보일 수가 없는데 본닛을 길어 보이게 하려고 여러 가지 주름을 넣어서 본닛을 좀 길어 보이게 이렇게 노력을 하는 쪽도 보이고, 여기까지는 플라스틱입니다. 여기까지 플라스틱이고 요 뒤는 철판이죠. 이게 소나타처럼 여기까지 다 앞쪽까지 철판이 나오게 하면 본닛이 좀 더 길어 보이게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설계 부담이 많이 되죠. 그리고 충돌 테스트 부담도 좀 많이 되고, 그래서 여기를 플라스틱으로 여기까지 자르고 요 뒤만 철판으로 해서, 예, 이게 아마 좀 설계 부담이랑 원가 부담 뭐 이런 거 때문일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 삼각형으로 온통 삼각형으로 해놓고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의 분리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헤드램프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저기 램프인지 그릴인지 램프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래픽을 잘, 예, 그리고 요 그래픽도 상당히 좀 무리 없이 좀 완만한 그런 좀 그래픽이잖아요. 예, 잘생겨 보이는 라디에이터 그릴이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방향 지시등이 전구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숨어 있어서 안 보여요. 켰을 때만 보이고. 예, 그리고 여기는 바람이 들어가서 바퀴 쪽으로 해서 와류를 좀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 부위는 실제로 보면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보행자 안전규정 때문에 여기 각도를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30도 이하로 잘 살리면, 여기 부위는 사람이 쳤을 때 이렇게 여기 부위부터 여기 부위가 30도로 이렇게 깎여 있으면 보행자 안전 테스트 면제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만 보행자 안전 테스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각도가 넘어서는 데를 급격하게 이렇게 해서 탁 하면 여기가 각도가 더 살잖아요. 그래서 보행자 안전 요런 것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뒷모습을 보시면은 정말 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쭉 가는 라인이, 요 이제 루프 라인이 요렇게 해서 뒤에 트렁크에 여기로 그냥 쭉 빠지게 됩니다. 여기도 각을 딱딱 살려놨어요. 그리고 뒤에 유리창은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 유리창을 끊기고 여기를 검은 부분으로 이렇게 K5 때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에어스포일러가 없는 차인데도 그 엄청난 에어스포일러 달아놓은 차들보다도 더 강렬해 보이게 이렇게 뒤를 쫑긋하게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 넣습니다. 여기다 카메라 넣고, 여기에 그 트렁크 열림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현대마크 누르는 거는 현대마크가 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버튼을 엠블렘에다 넣으면은 누르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누르기 쉬운 데다가 여기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엘란트라라고 미국에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반떼라고 여기가 들어가겠죠. 렌더링으로 보시면은 예, 이렇게 해서 뒤에도 다 삼각형이고 요 테일 램프는 H를 이렇게 쭉 늘여놓은 겁니다. H를 이렇게 쭉 늘여놓은 게 이제 그 미등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요게 이제 방향지시, 저게 정지등이고 정지등인데 여기가 이제 방향지시등인데 여기가 후진등이고 뭐 이렇게 되겠죠. 번호판은 밑으로 내려서 요 디자인을 살리기 위해서 번호판을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검은색 부분도 다이나믹하게, 머플러는 밑으로 그냥 뺐지만 다이나믹하게 잘 다듬었습니다. 예, 뒤에 부분 요렇게 스케치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번호판 엘란트라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란트라라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엘란트라라는 이름은 요게 엘란트라잖아요. 처음에 그 현대자동차에서 준중형 모델 만들 때 엘란트라라는 이름을 쓰기로 하고 엘란트라 딱 이름 졌는데, 요게 이제 유럽의 로터스 엘란, 로드스터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유럽에 수출하려고 그랬더니 야 엘란트라 이름 안 돼. 우리가 엘란 먼저 쓰고 있어. 안 돼. 그래서 이제 란트라라는 이름으로 좀 깨름칙한 이름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란트라. 네, 그래서 신형 만들 때, 요거 만들 때, 란트라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우리나라에 하지 말고 이름 새로 짓자, 그냥. 어차피 해외에서 못 쓸 것 같으니까 새로 짓자. 그래서 아반떼라고 지었습니다. 아반떼. 아반떼라고 지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해외에서는 일단 란트라라는 이름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해외에는 또 란트라로 그냥 딜러가 해달라고 하니까 란트라로 그냥 팔았는데, 그 사이에 기아 자동차가 엘란을 판권을 사가져와서 기아 자동차에서 기아 엘란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기아 자동차가 어려워져서 현대자동차 그걸 다 사버린 거예요.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란이라는 이름도 현대자동차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란트라라는 이름을 그냥 엘란트라라고 전 세계에 지금까지도 다 엘란트라로 미국에도 팔고 있고, 뭐, 딴 나라에도 엘란트라라고 파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반떼라는 이름으로 이때 만들어 놓은 걸 계속 지금까지도 아반떼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요 뒷모습 보시면은요, 요 뒷모습 보시면은 요 라인 요거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딱 해서 여기 루프 라인으로 간다. 이건 정말 라인 이런 걸 잘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런데 삼각형도 다 조목조목 삼각형 들어갈 수 있는 대삼각형으로 처리를 하고, 아마 지붕을 투톤으로 이렇게 칠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여기까지 잘라서 아마 지붕 투톤으로 그 랩핑을 해도 멋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앞부분도 여기까지 딱 잘라서 하면 되겠네요. 사이드미러 있는데 앞에 라인이 하나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해서 뒤 위에를 랩핑을 해도 멋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또 트렁크 사진은 따로 없습니다. 트렁크는 여기 보니까 상당히 넓게 열릴 것 같긴 해요. 날카롭게 열릴 것 같다긴 하거든요. 여기가 좀 뾰족하게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열렸을 때 여기가 좀 뾰족해서 좀 아슬아슬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거 새벽에 너무 흥분해서 그랬는데 정말 디자인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이렇게 동그란 거를 겉에를 이렇게 넓게 한번 두르고 그 안에 대시보드를 탁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이 좀 더 넓고 안락해 보이죠.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를 이렇게 길게 배치를 해서 차가 좀 더 넓어 보이게, 이렇게 와이드해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요게 기본으로 돼서 일단 기본형 세단의 그 넓은 실내 공간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요 안에 보면은 운전자 집중형으로 이 실내 공간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계기판을 이렇게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틀어가지고 구성을 했고, 여기에 팔걸이, 그 다음에 요쪽에 동반석과 이렇게 딱 구분 짓는 요 벽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전석에 딱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더니, 그 동반석에 있는 애인이랑 이렇게 손잡고 가기 뭐 이렇게 힘들지 않나 했는데, 여기 손잡는 부위는 여기죠, 여기. 여기 손잡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하여튼 운전자 중심 실내로 만들어서 운전자로 이렇게 딱 보고 있고, 계기판 있고, 여기 10.25인치, 10.25인치 계기판에 10.25인치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부위가 이게 뭐냐? 요거가 기본 모델, 1.6리터 기본 모델이나 뭐 2리터 기본 모델에는 그냥 장식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향후 나올 뭐 N라인이나 뭐 아반떼 N 요런 모델에서는 여기 기능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 운전대는 딱 보니까 소나타 거랑 비슷하면서 좀 다르게 좀 개선해서 디자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버튼 구성들 보니까 반자율 주행 장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차선 유지 장치, 운전체 자동으로 돌려주는 거 있고, 여기 거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되는 거 있고, 버튼 구성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 기능이 다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예, 계기판을 보면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위에만 이렇게 빛을 가리는 쉐이드가 이렇게 계기판 위에만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렇게 쫙 이렇게 운전자 쪽으로 조금 향해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커브드 TV처럼 약간 운전자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시면은 이게 그 소나타나 그랜저 때는 2차원 그래픽 그냥 기호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탕화면이 흰색인 실사 계기판과 비슷하게 3D 모델링을 해서 만든 계기판입니다. 이 바늘도 3차원처럼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이렇다는 얘기는 한 단계 높은 그래픽 엔진이 여기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계기판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픽 카드가 안 좋아서 이렇게 좀 지연이 되면 안 돼요. 지금 막 4000rpm 달리고 있는데 막 그래픽이 렉이 걸려가지고 3000rpm 하고 있고, 아니면은 뭐 100km 넘게 달리고 있는데 그래픽이 지연이 돼서 90km로 하고 있고, 그래서 과속 카메라 걸리면 어떡하겠어요. 예, 상습적으로 그래픽이 지연이 되면 이것도 리콜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픽이 여유가 있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픽 엔진을 좀 소나타나 그랜저에 써는 것보다 한 단계 위에 거 쓰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여기 기어 노브가 이렇게 그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제가 꿈에서 봤는데, 아마 그거는 그 하이브리드 모델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뭐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이번에 나올 1.6L 모델에는 이렇게 그냥 기어봉 타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랑 오토 홀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만 있는데 아마 이게 직물 시트 되어 있는, 그 사진 촬영한 차가 직물 시트로만 되어 있는 거라서 아마 열선 시트만 있는 것 같고요. 통풍 시트도 분명히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휴대폰 무선 충전 장치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동반석과 이렇게 벽이 하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요 에어컨 송풍구 밑에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반사식으로 들어가요. 예, 이렇게 동반석이랑 딱 나누는 요거 보이시죠? 이게 스포츠카에 주로 쓰고, 람보르기니 가에로도에도 있고, 쉐보레 콜벳 뭐 신형에도 이런 게 비슷한 게 들어가 있고 뭐 그럴 거예요. 하여튼 운정석 중심으로 딱 감싸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런 디테일도 썼던, 스포츠카에 썼던 건데, 요거를 준중형 차에 써서 그 운전자 중심의 좀 달리는 차 느낌을 이 실내에서 직관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머지 구성은 뭐 기존 아반떼랑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을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에어컨 송풍구가 없잖아요. 미국 현지에서 만드는 그 아반떼도 뒷좌석 송풍구 대부분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반떼는 대부분 앞좌석에만 주로 타고 다니고, 뒷좌석에는 가끔씩 태우는 거기 때문에 뒷좌석 송풍구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송풍구 없는 차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팔리는데, 우리나라는 준중형 세단을 사면서 뒷좌석에 뭐 어르신들 모실 것도 생각도 하고 아이들 태울 것도 생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뒷좌석 송풍구나 뒷좌석 열선 같은 거에 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마 여기 송풍구 위치가 딱 있기 때문에 여기다 송풍구 만들어주고 열선도 아마 넣어주고 뭐 가죽 시트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뒷좌석 공간은 기존 아반떼보다 딱히 넓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휠베이스가 2cm 늘어났지만 실내 공간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머리 공간 이런 거 좀 잘 만들어 놨는데, 아마 여기 발 공간이 좀 더 넓어도 막 한 1cm, 2cm 뭐 요 정도 넓을 거예요. 휠베이스가 2cm 길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기존 아반떼보다 약간 넓게는 이렇게 설정이 될 겁니다. 엔진 보시면은 요게 미국에서 발표한 미국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요게 2리터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소나타에 들어갔던 그 엔진인데, 요게 우리나라에는 요 엔진이 아니고 1.6L, 그러니까 지금 아반떼에 팔고 있는 그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조금 만져서 들어갑니다. 근데 스펙은 똑같아요. 예, 스펙은 123마력에 15.7 토크, 이게 1.6L 토크가 15.7, 123마력, 요게 1.6L 스마트 스트림에 CVT 붙은 엔진이 표준 엔진이고요. 요거 외에 1.6L LPI, LPG 모델 요게 들어가는데
트렁크에 도넛형 그 LPG통 아니고 그냥 예전 그 방식 그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도넛 방식 그게 이제 원가가 좀 많이 올라가나 봐요. LPG 차를 일반인들도 살 수 있게 됐는데 요거 안 하는 이유는 LPG 차를 개인이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나타 정도부터 산다는 거죠. 1.5리터, 1.6리터 LPI 사시는 분들은 뭐 렌트카라든지 뭐 회사차라든지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원가가 높은 도넛형 LPG통보다는 기존 LPG통으로 해서 원가를 좀 더 낮추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25일부터 이게 시판이 되는데 일단 1.6리터 가솔린과 1.6리터 LPI 요 두 가지만 일단 출시가 되고요. 6월, 7월 중에 하이브리드 모델이랑 아반떼 N9 정도가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반떼 N9은 1.6리터 터보 엔진이 기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리터 하이브리드는 아이오닉에 들어간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 1.6리터 카파 엔진과 전기 모터 합쳐서 DCT 변속기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렇게 조합되어 있는 아이오닉에 들어간 게 이제 아반떼에 들어가서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또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반떼 N 2리터 터보 엔진이 들어간 아반떼 N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요거 막 4륜구동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벨로스터 N은 2륜구동이었잖아요. 여기 4륜구동까지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제가 꿈에서 듣기도 했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자, 3월 25일부터 계약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팔고 있는 아반떼가 제일 저렴한 모델이 1,400만 원대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거기서 가격이 오르긴 하겠죠. 여러 가지로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디자인도 원가가 좀 꽤 들어가는 디자인이고 그래서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1,400만 원 초반대에서 아마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아반떼 얘기는 속속 나오는 대로 제가 속보로 빨리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는 미디오토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빨리 올려드리는 속보를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장희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